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더 뉴 A클래스입니다. A클래스는 벤츠 라인업에서 엔트리 모델이고요. 현행 모델은 기존의 MFA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MFA2라고도 불립니다. 참고로 이 플랫폼에서는 B클래스, GLA, CLA 등이 같이 공유를 하고요. 요 소형차 라인업이 그 벤츠 전체 판매의 30%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. 그리고 4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단이 추가가 된 거죠. 이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개발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국내에는 해치백과 세단이 동시에 판매가 되고요. 세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20과 250 가솔린 두 가지로 나옵니다. 참고로 시승차는 럭셔리 패키지와 커넥트 패키지, 프로그레시브 익스테리어 라인이 적용된 모델입니다. A클래스의 얼굴은 전형적인 벤츠죠. 확실히 이 엠블렘이 외장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. 구형과 비교해보면 얼굴의 인상이 좀 부드러워졌다 또는 중후해졌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이 전면 얼굴은 좀 CLS를 연상케 하고요. A필러부터 앞쪽으로 떨어져 있는 선이 좀 빠른 편입니다.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좀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신차가 그렇듯이 이 A클래스 역시도 구형보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졌어요. 약간 좀 다른 거는 보통 신차가 사이즈가 다 커져도 전고가 낮아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치가 다 늘어났습니다. 참고로 세단과 해치백도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. 이 세단이 해치백보다 전장이 더 길고요. 이 세단만 보면은 분명 괜찮은 디자인인데 먼저 나온 해치백이 더 뒷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. 통상적인 세단에 비하면은 그 트렁크의 길이는 좀 짧은 편이고요. 그리고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입니다. 그 실제 머플러는 왼쪽 아래에 숨겨져 있죠. 타이어는 피렐리의 신투라토 P7, 사이즈는 205에 55와 17입니다. A250보다 한 사이즈가 작죠. 그리고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의 폭이 조금 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 17인치 알로이는 디자인이 좀 평범하죠. 실내 디자인은 외장에 비해서 훨씬 화려하죠. 동급의 다른 차 또는 이 A클래스라는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실내 디자인은 꽤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실내의 핵심은 모니터와 계기판 그리고 송풍구 같아요. 최근에 벤츠는 이 송풍구 디자인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A클래스 역시 송풍구가 꽤 눈에 띄는 디자인이죠. 개성이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계기판과 모니터의 해상도가 좋아서 이것 때문에 실내가 좀 더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그리고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도 괜찮은 편입니다. 특히 시선이 많이 가는 이 대시보드라든가 글로우박스 쪽에 이 소재를 만져보면 좀 부드럽죠. 그리고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여러가지 색깔이 같이 쓰이면서 뭔가 좀 젊은 감각이죠. 모니터는 10.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.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입니다.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은 최근에 다른 벤츠와 거의 동일하고요.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상위 모델과 그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이 같다고 할 수가 있죠. 이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. 그 손과의 거리가 아주 이렇게 멀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등을 딱 붙였을 때 팔을 쭉 피면은 모니터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손이 닿습니다. 물론 이건 사람의 체형마다 좀 달라서 밑에 있는 그 터치패드로 조작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메뉴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웰빙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오죠. 크게 색상과 밝기가 있고요. 이 밝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앰비언트와 높이기, 송풍기를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밝기 설정 영역을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. A클래스 실내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무드 조명이 아닌가 싶어요. 이 무드 조명이 이 차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실내의 적용 범위가 꽤 넓고요. 그리고 조명의 색상 자체도 꽤 예쁩니다. 색상은 오션블루와 퍼플스카이, 레드문, 파이어레드, 던블루, 선옐로우, 정글 그린 등이 있고요. 대부분의 차는 보통 파란색이 가장 예쁜데 이 차는 파란색뿐만 아니라 이 빨간색 계열도 색상이 꽤 예쁜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 무드 조명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명의 색상이 로테이션 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무드 조명은 실내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여기에서는 차량과 엔진, 연비, 사용 설명서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출력과 토크, 부스트 압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대부분의 자동차는 앞쪽에 송풍구가 4개잖아요. 가운데 2개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고. 근데 A클래스는 이 가운데에 송풍구 3개를 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송풍구 자체의 디자인도 개성이 있지만 그 개수도 보통의 차들보다 하나가 더 많죠. 거기다가 이 송풍구에도 조명이 들어오죠. 보통 요즘에는
무드 조명이 있는 차가 되게 많지만 송풍구에까지 조명이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차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도 넓지만 송풍구까지 무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두운 데 있으면 뭔가 좀 실내가 좀 밝다, 좀 화려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송풍구는 조작할 때의 느낌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움직일 때의 이 움직임,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잠궜을 때 마지막에 딸깍하고 돌아가는 잠기는 소리가 나잖아요. 이 소리도 듣기가 괜찮아요.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양치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. 별도의 액정은 없습니다. 그래서 바람 세기 같은 걸 조작을 할 때 그 모니터에 뜨죠. 바람 방향 조절 버튼은 이 끝쪽에 있어 갖고 운전자 쪽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먼 느낌이 있어요. 공조양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을 겸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. 여기에 충전이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조명이 있는 건 아닌데 모니터에 충전이 된다고 메시지가 뜹니다.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 자체도 큰 편이고 여기에는 무슨 커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. 컵홀더의 위치는 보통 통상적인 기어레버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. 그 디자인도 좀 독특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없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날개가 튀어나옵니다. 이 컵홀더에 적용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클래스나 GLC, 그러니까 상위 모델보다 이 적용된 그 플라스틱의 느낌이 더 좋아요. 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손목을 걸치면은 그 컴퓨터 사용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요. 패드의 면적은 꽤 넓은데 그 좌우로 이동할 때 약간 좀 어색한 면은 있어요.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터치 스크린이 더 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패드 양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을 쭉 나열을 해놨고요.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죠.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. 시각적으로 보기에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실제로는 보는 것보단 용량이 더 커요. 왜냐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공간이 더 추가로 있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500ml를 넣고도 공간이 좀 남죠.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.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선명한 편입니다. 근데 이 모니터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서 그 실제 모니터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고요.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눌러서는 이렇게 광각 앵글로 좀 더 넓게 볼 수가 있죠.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큰데 이 글로우 박스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죠. 이 차는 무드 조명이 여기까지도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범위가 꽤 넓은데 이쪽 부분의 요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. 특히 이 하이그로시 부분 있잖아요. 여기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. 운전대는 3스포크 타입이고요. 이 디자인이 좀 스포티하죠. 그리고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이 운전대의 크기가 약간 좀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게 크다기보다는 그 림의 두께가 좀 굵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림이 좀 두꺼운 편이고요. 여성이 잡았을 때는 좀 두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스포크에 적용된 버튼은 최근에 다른 벤츠와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스포크에 있는 버튼들은 상위 모델과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같죠. 디자인도 그렇고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그 모니터에 있는 메뉴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차는 스포크에 있는 버튼도 그렇고 터치 스크린 그리고 이 패드로도 총 3가지 방법으로 그 모니터에 있는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기어는 칼럼식이고요. R&D는 위아래로 한 번씩만 조작을 하면 되고요. P는 이 끝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죠.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고요. 이 계기판 역시도 상위 모델과 같은 디자인이죠.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모니터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진 것 같은 디자인은 최근에 다른 벤츠와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와 속도계 등의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. 이 보기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계는 위쪽에 항상 조그맣게 표시가 되고요.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신형 GLE처럼 공회전 때 시간당 몇 리터의 연료를 소모하는지도 표시가 되고요. 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 모니터에 있는 메뉴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지금 이 클래식이고요. 이게 스포츠,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레시브입니다. 시트는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. 성인 남자가 앉으면 좀 타이트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고요. 쿠션보다는 등받이가 조금 더 좁아요. 몸을 붙이면 등 전체가 시트 등받이에 닿는다는 느낌이 좀 약합니다. 다른 말로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맞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시트의 쿠션 자체도 가장 낮게 해도 조금 높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시트는 기본적으로 쿠션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 앞부분을 1단계 정도만 늘리면은 저한테는 좀 딱 맞아요.
시트 앞부분 연장 기능은 수동이고요.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좀 화려하죠. 여러 가지 소재와 색상이 쓰였고요.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. 이 도어 트림은 용량이 꽤 넉넉합니다. 좌우의 폭도 넓죠. 2열의 거주성은 확실히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부족하죠. 레그룸은 물론 헤드룸이나 시트 등받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주성이 좀 떨어집니다.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아요. 그리고 머리 공간도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상당수의 독일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2열 시트의 등받이가 좀 너무 서 있는 편이에요.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았을 경우에 약간 좀 불편한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공간은 이렇게 주먹을 넣으면은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는 정도죠. 그리고 이 아래쪽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이 신발이 한 요 정도가 들어가요. 그리고 이 차가 앞바퀴 굴림이지만 네 바퀴 굴림도 옵션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. 2열에는 따로 암레스트는 없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에 손잡이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2열은 물론 그 동반 녀석에도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. 여기에 손잡이가 없는 차가 좀 드물죠. 여기에는 조명이랑 이렇게 고리가 하나 마련이 되고요. 요 움직임은 꽤 부드럽네요.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작은 수납 공간과 이거를 열면은 여기도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USB 단자도 마련이 됩니다. 파노라마 루프의 경우에는 면적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. 트렁크는 키나 도어 트립에 있는 버튼으로 열 수가 있고요. 닫는 건 수동입니다. A클래스 차급에서 닫는 게 수동인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저 손잡이 있잖아요. 저기가 그 안쪽에 좀 미끄러워요. 그래서 닫을 때 손에 좀 힘이 잘 안 들어가요. 트렁크 용량은 405리터고요. 해치백보다 35리터가 더 크죠.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도 가능하고요. 트렁크 바닥도 큰 용량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예, 이 차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실내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공회전 때 그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음량이 꽤 커요. 그리고 음색도 약간 좀 디젤 같아요. 이게 엔진 소리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이 보닛 안쪽에 방음제가 있잖아요. 흡음제가. 근데 이 차는 없어요. 그래서 공회전 때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. 반면에 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.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그 진동이 좀 있게 마련인데 이 차는 가솔린 엔진 치고도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굉장히 적어요. 거의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리를 해보면은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좀 가솔린 엔진 치고는 많지만 진동은 가솔린 엔진 치고도 꽤 적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. 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에 이제 공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2리터 가솔린은 이제 버전이 A250과 E220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250의 저출력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보통 듀얼 클러치 하면은 그 저속에서 좀 꿀렁거림 또는 변속 충격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그런 뭐 꿀렁거림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7단 듀얼 클러치에 방금은 약간 있었네요. 그 작동 질감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확실히 그 본인 안쪽에 방음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예를 들어서 회전수가 1500rpm 정도 되면은 주행을 할 때 엔진 소리는 좀 잦아들게 마련인데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이렇게 천천히 주행할 때도 좀 들려요. 확실히 이 차가 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요 방음에는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데 그 엔진 방음을 좀 덜 한 거에 비해서 주행할 때 타이어 소음이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시속 90km로 달리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.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는 그 주행할 때 차가 발생하는 그 소음 중에서 그 바람 소리가 적은 게 굉장히 두드러져요. 보통 고속으로 달리면은 저 앞쪽 보닛이라든가 유리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그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굉장히 적고 오히려 이 루프 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들리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이 차는 그 주행할 때 또는 고속 주행할 때 그 풍절음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 차 공기 저항 개수가 0.24로 굉장히 낮잖아요.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 그런 바람 소리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운전할 때의 시야도 꽤 좋습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높은 포지션이거든요.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
앞쪽의 시야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. 그 앞유리의 그 상하 면적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서 그 전반적인 그 전방의 시야는 물론 그 사이드 미러가 좀 작아도 그 양쪽의 측면 시야도 좀 잘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이 깜빡이 소리가 조금 너무 그 뭐라 그러죠? 좀 얇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그런 음색은 아니에요. 이 차는 천천히 움직일 때도 뭔가 좀 스포티하고 기민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실제로 코너에서도 그 움직임이 꽤 스포티하네요. 그러니까 미끄러짐을 좀 최소화를 하고요. 그리고 타이어 그립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그 전자장비가 잘 마무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코너에서 그렇게 보수적인 세팅은 아니에요. 다른 벤츠가 그렇듯이 이 차도 오토홀드는 그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이렇게 오토홀드가 실행이 되고요.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다시 시동이 켜지죠. 그리고 ISG는 대부분의 차들처럼 꺼질 때 굉장히 부드럽게 꺼지고요. 엔진이 켜질 때는 이 운전대로 약간의 좀 진동이 전달이 되는데 그게 좀 승차감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닙니다. 이 차는 작은 차체에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었으니까 좋은 동력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. 제원상 제로백은 7초고요. 그러니까 사실 7초만 돼도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순발력이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. 이 차는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순발력도 괜찮은데 고속까지 쭉 뻗는 힘도 괜찮아요. 제 동영상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30초 안쪽으로 이제 끊어요. 제로 200이. 이거는 이제 좀 무겁긴 하지만 G70 2.0 H-트랙보다 좀 더 빠르죠. 그래서 이 차가 그 A250보다 출력이 낮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굳이 250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특히 200 넘어서 제원상 최고 속도까지 그 도달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짧아요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고속발이 좋다고 하는 거죠. 보통 모든 차들이 이제 갈수록 가속력이 더뎌지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그런 평균을 생각을 하면은 고속까지 뻗는 힘이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거기다가 그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좋아요. 보통 제가 항상 체크하는 구간에서 시속 90이나 110으로 달리다 보면은 모든 차가 시속 90에서는 그 순간 연비의 그 숫자가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. 근데 이 차는 그런 평균보다 더 자주 바뀌어요.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좀 그 숫자가 편차가 큰 편이긴 한데 대략 한 22에서 한 27 요 정도 사려 나와요, 리터당.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시속 90에서 20m로는 안 떨어집니다. 그리고 시속 11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대략 한 18에서 20km 리터당 그 사이로 나오고요. 변속기는 전체적으로 작동이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킥다운 할 때는 기어가 내려가고 동력이 전달될 때 그때는 그 시트 쪽으로 이게 충격이라기보다는 딱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 느낌이 이제 전달이 되고요.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그런 느낌이 강해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. 오히려 이런 같은 속도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스포츠 모드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더 그런 그 변속이 됐다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스포티합니다. 이렇게 2000rpm 이 정도에선 괜찮은데 회전수가 한 4000rpm을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가 좀 많이 커지죠. 이 엔진 음색이 약간 좀 거칠어서 스포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컴포트 모드와 차이가 대번에 좀 달라집니다. 뭐 모든 차들이 그렇듯이 가속페달 초기 반응이 한결 더 스포티해지고요. 예를 들어서 C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회전수가 탁 하고 튀는데 그 자체가 좀 스포티하죠. 이 차는 스티어링이 조향각에 따라서 그 무게가 조금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진을 하거나 뭐 크게 조향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전대의 그 무게가 적당한 편이거든요. 근데 유턴 같은 걸 할 때 일정 각도 이상으로 돌리잖아요. 그럴 때는 그쪽에서 그 무게가 좀 더 가벼워져 갖고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은 약간 좀 이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고속 안정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. 특히 직진할 때의 그런 안정성이 꽤 좋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 주행할 때도 바람 소리가 굉장히 고르게 납니다. 지금도 속도가 좀 있는 편인데 그 앞쪽에서 바람 소리가 당연히 들리긴 하지만 그 소리가 꽤 적은 편이고 썬루프 쪽에서 이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요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풍절음 자체는 꽤 적은 편입니다. 방금 유턴할 때 일정 앵글 이상 돌렸을 때 운전대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게 차선 변경할 때 그 느낌과도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 안정성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 다른 차들의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. 뭔가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차의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편이에요. 단단까지는 아니고 탄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승차감이 좀 제 취향이에요. 그러니까 그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댐핑 자체는 조금 부드러워서 좀 그 탄탄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이제 공존한다,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노면이 좋은 거에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. 반대로 좀 거친 노면에서는 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상황 또는 대부분의 취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싶고요. 예, 오늘 신형 A클래스 세단을 시승을 했습니다. 제가 구형은 디젤만 타서 가솔린과 좀 이렇게 맞비교하긴 힘든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역시 신형이니까 많이 좋아졌죠. 특히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졌고, 요 실내만 딱 보면은 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그렇게 뭐 급 차이가 아주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반면에 그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디자인만 딱 보면은 확실히 해치백이 좀 더 예쁘죠. 더 자연스럽고 뒷모습이 외장과 내장 그리고 주행 성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이 차는 내장과 주행 성능에서 더 강점이 있고요.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괜찮지만 그 무드 조명 같은 게 굉장히 좀 포인트죠.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디자인과 색깔이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용 범위도 꽤 넓죠.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는 이 정도면은 성능과 연비가 둘 다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특히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수치 이상으로 괜찮고요. 차의 단점으로는 공회전 또는 가속할 때 크게 들리는 엔진 소리가 있고요. 그때 이 차의 타겟이 좀 젊은 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편의 장비가 좀 부족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이제 통풍은 없고요.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 ADAS가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차는 좀 소리에 관대해요. 지금은 안 나는데 이 차 그 무선 충전을 좀 시키면은 여기에서 그 좀 소리가 좀 크게 나요. 이게 아마 좀 팬 소리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리가 이제 주행 중에도 들릴 정도로 좀 큰 편입니다. 예, 이로써 더뉴 A클래스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